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 심지어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다. 윌리엄 포크너의 말입니다. 여러분께는 이 말이 어떻게 다가가나요? 이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책 1947 현재의 탄생입니다. 말 그대로 1947년 한 해만을 다룬 역사책입니다. 생각해보면 47년은 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로 치면 50년의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주 어수선하고 세계 질서가 개편이 되던 그런 시기죠. 전쟁의 폐허로부터 문명을 다시 재건하고 나치 잔당들은 다시 뭉쳐서 새로운 세계를 막 꿈꾸려고 하고 냉전이 시작되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던 시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샤넬이나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드 보부아르 같은 사람이 글을 쓰고 또 빌리 홀리데이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미국에서 멋진 노래를 하던 시절이기도 하죠. 이 혼란스러우면서도 지금의 우리에게 여러 영향을 준 한 해 1947년을 다룬 1947 현재의 탄생이라는 책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스웨덴 저널리스트인 엘리자베트 오스브링크가 쓴 책입니다. 스웨덴 내에서 여러 상을 받은 저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이 저자의 역량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책의 구성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월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4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월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같은 달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을 쭉 나열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대륙과 영미권 그리고 아랍 세계가 주된 배경입니다.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첫 번째 특징에서 연상되는 좀 지루하지 않을까, 재미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를 좀 보완하는 그런 특징인데요. 문장이 모두 현재형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누구는 지금 뭘 하고 있다.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 일은 지금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처럼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몰입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저자의 서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문학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이 현재형인 문장과 이 문학적인 서술이 만나서 역사책이 가질 수 있는 단점들, 지루하다거나 딱딱하다거나 하는 부분을 굉장히 유연하게 보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 특징은 거시사와 미시사가 교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나 라파엘 렘킨 혹은 크리스찬 디올 같은 한 개인의 역사와 그때 당시의 아주 큰 역사, 예를 들어서 냉전 상황이라든지 마셜 플랜이라든지 각국의 외교 상황, 팔레스타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큰 이야기들이 교차하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역사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개인은 그 흐름 속에서 그 특출났던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를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또 한편으로는 역사를 완전한 하나의 모습으로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1947년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서술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책만 해도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결국은 사가가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역사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취사 선택해서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 미시사와 거시사가 교차하는 가운데에서도 여기서 선택하고 있는 개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외에도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개인들의 미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두 서술하기란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읽으면서 문득문득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상이 제가 느낀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면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책이 1947년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 1947년의 이야기인데도,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읽고 있으면 2019년 현재와 이렇게 겹쳐 보이는 지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뭐 특정한 사건이 유사하게 반복되어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라고 부르는, 현대라고 부르는 세계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개편된 질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그 시대 구분을 할 때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거 나눌 때 여러 가지 그 구분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근대와 현대를 나누기도 합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성립된 세계 질서가 지금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북리스트라는 저널에서는 이 책을 표현하면서 모더니티의 감동적인 불협화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특징, 이 모더니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47년에 어떻게 그 어수선함 속에서 성립이 되었고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뭔가 지금 우리의 세계, 현재의 세계가 이렇게 위에 겹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형의 서술에서 이제 기인을 하는 면인데요. 좀 제가 다 읽고 나서 느끼기에는 아주 긴 산문시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 시는 서정시도 있고 서사시도 있잖아요. 어떤 역사를 서술하는 그런 형태의 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요. 그랬던 이유는 이 책의 서술 방식이 말씀드린 대로 좀 문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누구는 뭘 했다, 그 다음에 뭘 했고 그는 뭐 누굴 만났다, 이런 아주 딱딱한 서술이 아니라 조금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해보기도 하고, 혹은 후대의 사람으로서 그는 나중에 그가 그렇게 될 걸 알았을까? 그때의 그는 그걸 모르고 그냥 죽어버렸다, 이런 식의 서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묘사 자체가 좀 문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어떤 풍경이나 광경이나 대화를 묘사하는 부분이 좀 소설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서술의 특성들이 이 책을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책이 월 단위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6월과 7월 사이에 요 정 가운데에 이 책의 저자인 엘리자베트 오스브링크 개인의 가족사가 아주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이 저자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어머니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집안이 이제 유대계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계라는 이유로 굉장히 크고 작은 일들을 겪었고, 그것이 겨우 이 저자의 세대와 한두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일이었던 거죠. 이 저자 역시 그 가족의 영향권 안에 있었을 것이고, 이 가족의 역사가 이 세계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역사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미시사적인 측면에서 좀 유명한 인물들만 나오다가 이 저자의 뭐 아버지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좀 더 확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서술할 때 저자의 약간 소설적인 글쓰기 같은 능력이 충분히 발휘가 되거든요. 이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사이에 딱 정 가운데에서 어떤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챕터여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947 현재의 탄생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라파엘 렘킨입니다. 폴란드의 유대계 변호사였는데요. 이 라파엘 렘킨은 나치의 학살을 정의하는 단어, 즉 제노사이드, 우리말로는 뭐 집단 학살, 집단 살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정의를 내리고, 또 이 용어가 실제로 국제법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 라파엘 렘킨의 활동은 이 책에서 거시사와 미시사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자는 이 라파엘 렘킨의 이야기와
사례와 또 당시의 무수한 폭력이 낳았던 무수한 결과들을 언급을 하면서 책을 마무리를 합니다. 마음 아픈 부분이기도 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정신을 요약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낭독을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엘 렘킨은 집단 학살을 저지르기는 쉽다고 말한다.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는다. 세상은 절대로 다시는 을 반복한다. 하지만 렘킨만은 집단 학살의 역사를 알며 이것이 다음번이라는 논리를 따른다는 사실도 안다. 집단 학살은 발생했고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올해는 1947년이다. 렘킨이 홀로 유엔 총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제노사이드 조약의 마지막 문장이 아직 읽히기 전이다. 그는 자신이 미래에 6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리라는 사실을, 하지만 수상은 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또 자신이 요절하게 되리라는 사실도 모른다. 그는 체력이 고갈되어 뉴욕의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자서전 초안이 들어있는 서류 가방을 움켜쥔 채 돌연사할 것이다. 그의 장례식에는 단 7명만이 참석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지금의 그는 전혀 모른다. 라파엘 렘킨이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뿐이다. 자신이 명명한 범죄의 정의가 적용된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오리라는 것. 그는 슬픔에 잠겨 자신의 자화상에 서명한다. 이 모든 것 위에 인류를 사랑하고 그래서 외로운 한 아름다운 영혼이 날고 있다. 시간은 균형을 이루어 흐르지 않는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르며 되돌릴 수도 없다. 바닥에 떨어진 유리잔과 같아서 깨진 조각들은 이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될 수 없다. 또한 어떤 시점이 다른 시점보다 더 현재인지를 가리기란 불가능하다. 어쩌면 내가 한데 모으고 싶은 것은 1947년이 아닌지도 모른다. 내가 모아 맞추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다. 하나로 뭉쳐져야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산산이 조각난 슬픔이다. 폭력에 대한 슬픔, 폭력에 대한 부끄러움, 부끄러움에 대한 슬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목이 좋지 않아서 사실 몇 번 삑사리가 났는데 다 편집이 될 거고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고 천천히 읽는 영상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이제 집중해서 찍으면 그래도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책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아직은 이제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는 발성에 막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목이 금방 아파요. 사실 지금도 좀 아픈데 앞으로도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책 소개해드리는 영상 꾸준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 안녕.